제1고등학교 수학교사 이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규칙성 찾기를 통해 알아보는 수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 규칙 발견하기 게임. 2. 수열이란 그럼 뭔데? 3.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정의하고 문제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게 될 것이고 수열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2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가장 중요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인 규칙성 찾기에 대한 감각을 깨우러 한번 가볼까요? 시작해볼게요. Let's play! 첫 번째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맞아요. 바로 소수들을 나열한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4씩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21.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씩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따라서 16. 다음은 개미 수열입니다. 개미 수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1이 하나, 1이 두 개, 1이 하나, 2가 하나, 1이 두 개, 2가 하나, 1이 하나 이런 상황이에요. 1이 하나, 2가 세 개, 1이 두 개, 3이 하나, 1이 하나.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씩 합쳐지게 되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8 더하기 13이 21. 이것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리는 규칙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실제로 꽃잎이나 그 해바라기 씨의 씨앗 이런 자연현상에서 엄청 많이 관찰되고 있고요.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게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열이 뭔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수열이란 앞에 게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수열을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집합기호로 나타내면서 그 각각의 항들은 이렇게 옆에 조그만하게 1, 2, 3, n을 붙여놓게 됩니다.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고 그 자연수를 대응한 1, 2, n에 대한 식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식 자체는 그러면 대응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n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요. 1을 대입하면 수열의 그 첫 번째 항, 100을 대입하면 100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는 n에다가 1부터 4까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n에 1을 넣으니까 5 곱하기 1 더하기 1, 즉 6이 됩니다. 두 번째 항은요,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니까요, 11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3을 넣으면 되니까 16. 네 번째 항은 n에다가 4를 넣으면 되니까 21. 자, 이제 2번입니다. 다음 수열에 일반항을 추측하라고 했어요. 즉 n번째 항을 추측하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 항일 때 3, 두 번째 항일 때 6, 세 번째 항일 때 9, 네 번째 항일 때 12. 이 각각의 수가 커질 때 n번째 항일 때 그러면 뭔데? 라고 하는 게 바로 an이 되겠죠. 그러면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고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3n꼴로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an은 3n 이렇게 써주시면 일반항을 추측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1분의 2, 2분의 3 분수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분모를 따로, 분자 따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1부터 출발하니까 n번째 항이 궁금할 때
n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분모에 비해서 분자는 하나씩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가 n 플러스 1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n분의 n 플러스 1 하고 일반항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건 넓은 범위였다면 등차 수열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종류인데요. 차가 같다라는 뜻의 등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가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영어로 차이는 difference죠. 그래서 D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항을 유도해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이 A일 때 두 번째 항은 거기다가 D를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거기다가 D를 두 번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거기다 D를 세 번 더한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칙이 보이시나요? n번째 항인 경우에는 맞아요. D를 n-1번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고요.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첫 번째 항에 D가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12,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10항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d가 9번 곱해지면 되겠죠? 따라서 12 더하기 9, 5, 4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3이 제 몇 항인지 구하려고 한다면 일반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a 플러스 n-1의 d 계산을 해줄 때는요, 이 n을 먼저 써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n에다가 12 플러스 5니까 17인데요. 이 일반항에 해당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53이 될 때의 그때의 n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n은 12가 되겠습니다. 제 12항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갈게요.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2d겠죠? 이게 1이고 일곱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6d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연립할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a가 지워지게 되고 마이너스 4d는 플러스 8이 되니까 d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됩니다. d가 나오면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대입한 다음에 a를 구하면 되니까 a는 a-4는 1 따라서 a는 5라는 첫 번째 항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n-1의 d 이제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더하기 n-1의 마이너스 2죠. 따라서 n부터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7 자, 이제 마지막 오늘 개념인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는 비가 같다라는 뜻인데요. 비는 수학에서 몇 대 몇 아니면 몇 배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ratio. 비수열에 나오는 일정한 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공통된 비율이요. 기호로는 R을 사용할 거고 일반항을 역시 유도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을 A, 두 번째 항은 그럼 그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B인 R을 곱한 거겠죠? 세 번째 항은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가 곱한 거기 때문에 그 R을 두 번 곱한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첫 번째일 땐 R이었고 두 번째일 때는 R이 하나, 세 번째일 때는 R이 두 번이기 때문에 n번째일 때는 R이 n-1번 곱해지는 이런 일반항이 나오겠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 역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처럼 등비 수열도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둘 다 n-1이 들어가네 라는 거 관찰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방금 전에 공부했지만 AR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겠죠? A 여섯 번째 항은 AR의 다섯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27인데요. 등차수열의 경우 더하고 빼서 소거법을 이용했다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AR의 제곱분의 AR의 5제곱이니까요. A가 지워지고 R의 제곱이랑 R의 5제곱을 계산해주면 R의 세제곱이 남죠. 이것이 주어져 있기를 1분의 27이니까 R의 세제곱이 27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R이 3이라고 구해낼 수 있고요. R이 3이면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했을 때 A
3의 제곱이 1이니까 A가 9분의 1이 되겠네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일반항은 9분의 1에 3의 n-1제곱 이게 답이 되겠고요.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밑이 3으로 통일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기 때문에 3의 n-3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요. 공비가 2라고 했고 제5항이 48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R의 4제곱이 48이라는 것인데 R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의 4제곱을 바로 계산을 해주면 16이죠. 그럼 A는 16분의 48, 즉 3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A, R의 n-1이 되겠죠. 이 일반항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6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되는 n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200이 되고요. 이게 몇 제곱이 200보다 커지는지 계산을 해주면 이 8제곱이 되면 넘게 되고 이게 7제곱이면 넘지 않게 되네요. 그러면 커지려면은 이 부분이 8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처음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n을 구하는 게 되니까요. 내가 구하는 n은 9가 되겠네요. 제 9항이 답이다. 과 등비수열을 배웠다면 빼놓지 않고 알아놔야 하는 개념이 등차중항과 등비중항이에요. 등차중항은요, 등차수열에서 있는 가운데 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A, B, C가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가운데 수를 2배한 게 양쪽에 있는 2개의 수를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유는 등차수열이니까 일종의 세 수의 평균이 가운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을 이룰 때에는요. 등비중항이라고 하겠죠. 가운데항이기 때문에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원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가운데를 제곱한 거는 양쪽 끝에 있는 거 2개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등차중항과 등비중항을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앞에 3개의 수는 모르는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3개의 숫자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 등차 중항을 이용하여 가운데 거 2배한 것이 양쪽에 있는 거 2개를 더한 것과 같고 이것은 마이너스 26 따라서 가운데인 B는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A를 구하면 되는데 또 등차 중항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13을 구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 보면 마이너스 6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7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을 했을 때 A에서 마이너스 6을 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또 구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등비중항 문제겠죠. 앞에 3개를 가지고 먼저 A를 구하면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에 있는 거 2개 곱한 것과 같고요. 6이 2개, 3이 2개니까 A는 6, 38로 벗겨낼 수 있겠죠.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하도록 할게요. A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1번에 푼 대로 B를 구할 때에는 또 등비중항을 이용해도 되지만 6에서 얼마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8이 플러스 마이너스 18이 되는지 보면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낼 수 있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B는 5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6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A, B는 A가 18일 때에는 B가 162이고 또는 A가 마이너스 18일 때에는 마이너스 162가 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무리 퀴즈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수가 매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면 등비수열이겠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고 현재 A명인 확진자가 10일 후에는 6만 명, 20일 후에는 9만 명이 된다고 할 때 그 현재 인원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10일 후라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 현재 A명인데
1일 후에는 AR명이 되겠고 2일 후에는 AR의 제곱명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10일 후기 때문에 AR의 10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6만 명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20일 후에는 9만 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20일 후에는 9만 명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AR의 20제곱을 1번에 나온 AR의 10제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AR의 10제곱 곱하기 R의 10제곱으로 쪼개게 되면 여전히 9만 명인데 이 자리가 6만 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R의 10제곱은 6만 명분의 9만 명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겠죠. R의 10제곱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나는 A만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다시 1번식에서 A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2분의 3은 6만 명이기 때문에 A는 6만 명 곱하기 2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2를 계산하면 되므로 4만 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 섞여 있는 문제네요. A, 9,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가운데 거를 2배한 18은 A 더하기 B가 성립하게 되고요. 3AB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니 A제곱은 3B라고 하는 등비 중앙 공식이 성립하게 되겠고 이 두 개를 잘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8로 바꾼 후에 이거를 2번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A제곱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54라고 계산이 되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B는 6이거나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9는 되지 않고 6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6일 때 세트로 B를 구하면 되니까 다시 B를 구하는 첫 번째 식에다가 6을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6 더하기 18이니까 12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A가 6, B가 12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규칙성 찾기를 통해 알아보는 수열, 그 두 번째 시간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수업은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꼬마 가우스로부터 배우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활용되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해보고 싶어질 거고요. 생활의 수열이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꼬마 가우스 일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우스는 엄청 유명한 수학자인 거 들어보셨죠? 가우스가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이 하기 싫으셨는지 1부터 100까지 더하라는 미션을 친구들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잠깐 쉬지도 못한 사이에 정말 갑자기 가우스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5052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궁금해했는데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1부터 100까지를 일렬로 나열한 걸 한 번 더 거꾸로 나열을 한 다음에 더하고 더했더니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101이 100번 반복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101을 100번 곱한 다음에 두 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누는 과정으로 5050 하고 바로 쉽게 답을 내게 된 거죠. 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꼬마 가우스에게 배운 아이디어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유도해 볼까요? Sn은 썸의 약자인 S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합의 기호라고 볼 수 있어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기하고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앞으로 표기할 겁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할게요. 영어에서 last가 마지막을 뜻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항의 전항은 L 빼기 D가 되겠죠. 이번에는 가우스의 아이디어와 똑같이 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거꾸로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항을 여기 맨 첫 번째 쓰고 마지막 항의 전항을 그 앞에다 쓰고 그럼 마지막 항의 전전항은 L-2D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요. 이렇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두 번을 하나는 제대로 하나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꼬마 가우스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이 맨 앞에 두 개를 더한 것도 A 플러스 L, 두 번째 더한 것도 여기 플러스 D하고 마이너스 D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 결국에는 N개가 되겠죠? 따라서 합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가우스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랑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n-1의 d와 같겠죠. 이 일반항을 L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두 번째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2분의 n 하고요. a 더하기 a니까 2a 플러스 n-1의 d 라는 공식도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합 공식을 외웠다면 적용하는 연습을 해봐야겠죠? 두 가지 문제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을 적용해 볼게요. 문제 1번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2사 나누었다는 건 4의 배수 중에서 그것보다 1이 크거나 아니면 3이 작은 경우에 나머지가 1이겠죠? 100 이상이니까 100부터 시작인데 100이 4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100보다 하나 큰 101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고 4로 나누었을 때의 경우에는 공차가 4인 4씩 더해지는 수열이 나열되겠구나. 그러다가 마지막이 그러면 200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201이 찾기가 쉬운데 201은 200 이하에 속하지 않으니까 197을 마지막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수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몇 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101 플러스 n-1의 d가 되니까 n 먼저 쓰기로 했었죠. 4n 플러스 100.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실생활 사례나 응용된 문제를 통해 1 빼기 4니까 97이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 수인 197이 되는 경우에 n이 얼마인지 찾아내면 되니까요. n이 25개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네요. 첫 번째 항도 알고 있고 마지막 항도 알고 있고 항수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등차 수열 합공식 중에서 2분의 n a 플러스 l 다들 외우고 있나요? 여기에 대입을 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n a 플러스 l이 되겠고요.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3725가 되겠네요. 계산이 조금 복잡했던 문제였어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5번째 항이 64, 10번째 항이 44라고 나왔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넣어서 연립을 하게 되면 D와 A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기억은 맞는 걸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제22항에서 처음으로 음수 이런 걸 알아내려면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80,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84가 되는데요. 음수가 되는 n이 언젠지 알아내면 되겠죠. 음수가 되는 때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21보다 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음수가 나타나는 것은 제22항이 맞네요. 이제 디귿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도 알고 있고 공차도
알고 있고 항수가 20개로 알려준 거기 때문에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 공식에 바로 다 넣으면 실수 없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840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620인 답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식을 알고 있다면 실수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등비수열의 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랙탈에 대해서 소개해주고자 해요. 프랙탈은 컴퓨터 그래픽 이론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하고 닮은 형태로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말해요. 그 안에 작은 내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사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자연 현상에서도 많이 있어서 고사리 같은 양치류 아니면 뭐 구름이나 산, 해안선 같은 모양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삼각형, 사각형에서도 같은 비율로 삼각형, 사각형을 파냈을 때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면적을 구하려면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예쁜 성당의 천장인데요.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내는 경우도 많답니다. 네,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등차수열의 합을 유도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꼬마 가우스가 만들어낸 그런 예쁜 아이디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계산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열하고 알배를 한 거를 나열을 한 다음에 두 식을 빼는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좌변은 1-r로 묶어서 sn이고요. 우변은 ar과 ar제곱, ar제곱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항이 싹 다 지워지게 되고 남는 것이 맨 앞에 있는 a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마지막에 있는 ar의 n제곱이 마이너스로 연결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인수인 a로 묶었을 때 1-r의 n제곱이라고 되겠죠. 이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r을 양변에 나눠주고 싶다면 r이 1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어떤 수든지 간에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이 아닌 경우에만 1-r분의 a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r-1로 바꾸고 싶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도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위아래 순서를 똑같이 바꿔준다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그렇다면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궁금해했다면 정말 기특해요. r이 1인 경우에는 첫째 항이 a라고 한다면 공비가 1이면 계속해서 1씩 곱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다 a라는 수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NA라고 나오게 됩니다. 등비수열의 한 문제에서는 거의 첫 번째 공식이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 공식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고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n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얼마씩 곱해지고 있는 중이지? 하고 관찰을 해보면 공비를 또 쉽게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공식에 넣어보죠. 1-r분의 a 1-r의 n제곱에 넣게 되면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2분의 1에 n제곱이 10제곱.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1024분의 1023이 되겠고요. 그 앞에 3분의 1이 곱해 있는데 계산이 되나 봤더니 341로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분모에 남아있는 게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또 약분이 되기 때문에 512가 돼서 답은 512분의 341. 네, 간단한 예제를 해결해 보았다면 이제는 난이도를 업하여 조금 더 응용된 문제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원리합계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해결해 볼까요?
아이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원리합계 문제인데요. 연이율이 2%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면 적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적금을 10년 말에 찾는다고 할 때 적립금의 원리 합계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만약에 매년 초에 첫 번째 넣었던 돈을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복리로 이자가 붙게 되면 2%는 0.02로 계산하게 돼서 n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리로 한 원리 합계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럼 10번 10년 동안 적립을 했을 때 찾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처음에 100만 원을 부은 것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래서 10년 후까지 되게 되면 원리 합계 금액이 1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1년 후에 넣은 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아까 10년보다 1년이 준 9년간 붙게 되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2의 9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9회째 되는 때에는 100 곱하기 1.02의 2제곱이 원리 합계가 되고 마지막에 넣는 돈은 매년 초에 넣었기 때문에 9년 후라고 되어 있지만 10년 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10년 초에 넣은 돈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붙어서 1.02가 되겠죠. 요 것들을 모두 더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적금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한다는 건 얘네들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제일 작은 아이를 첫 번째 항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얼마씩 곱해지는지 관계를 알아보게 되면 1.02씩 곱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수가 필요한데 항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미 배웠잖아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공비 1.02에서 1을 빼준 것 분의 첫째 항은 100 곱하기 1.02가 되겠고 R이 공비잖아요. 공비가 1.02에 n제곱이 항수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문제에선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1.22를 넣어서 계산을 마저 하게 되면 1122만 원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단골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도형 문제 푸는 방법을 그래도 안 알려주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한 후 중앙을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가 필요해요. 이 첫 번째 시행이 첫 번째 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주어진 그림을 9등분을 한다는 건 세로로 3등분 그리고 가로로도 3등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데 원래 길이가 3이었기 때문에 3등분한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1이 되겠죠. 넓이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은 첫 번째 시행 후에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각각 9등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지금 색칠되지 않은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남아있는 거 보일 거예요. 두 번째 항은 8개의 사각형이 있고요. 그 사각형 안에 각각 9등분한 후 중앙의 정사각형을 색칠하면 되니까 이 녀석을 구하려고 하고요. 이 작은 사각형은 여기가 지금 한 편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또 3등분을 했으니까 3분의 1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인 넓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9분의 8이 두 번째 항이 돼요. 9회 반복했다는 게 횟수 n이 9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항은 A1에서 A2가 되기 위해 얼마가 곱해지는지로 알 수 있는데 R이 9분의 8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네요. 그럼 바로 내가 구하는 부분 넓이의 합은 1-R분의 A 1-R의 n제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9분의 8분의 A 1-9분의 8의 n제곱이 9제곱이라고 해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추가로 그래도 나는 이게 정말 공비가 9분의 8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면 세 번째 항까지 구해봐야겠죠. 같은 아이디어로 반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복의 아이디어. 남아있는 흰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한번 보시면 8개의 사각형 중에서 그 안에 또 8개씩이 생겨요. 그래서 흰 정사각형이 8의 제곱개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의 정사각형을 또 각각 구등분을 하기 때문에 구등분을 했을 때 한 작은이 넓이가 필요하죠. 여기 한 칸이 3분의 1이었는데 그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9분의 1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분의 8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9분의 8씩 곱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기로는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만 명확하게 구하시고 그것으로 공비를 구해내는 게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은 힘든 문제들이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퀴즈 갑니다.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등비수열의 합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작은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로게릭 환자들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행사였는데 한 사람이 3명을 지목하면 그 3명이 다음에 다시 3명씩을 지목하게 되어 동참 인원을 기하급수적으로 3의 거듭제곱만큼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동참하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네, 바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1일 후에는 3명을 지목한다고 하고요. 그럼 그 하루 뒤에는 이 3명이 또 3명씩을 지목하니까 3의 제곱명인 9명을 지목하게 되겠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며칠이 지났을 때 5천만 명보다 많게 될까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계산에 약간 로그가 쓰여야 돼서 로그 3값이 필요해서 쉽지는 않지만 16일만 지나면 된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셔도 좋겠죠? 단 16일만 지나면 전 국민이 다 어떤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니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 등비수열이라는 거듭제곱 그리고 아니면 지수함수의 형태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큰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공식 잊지 않았죠? 네, 2가지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도 R이 1이 아닐 때와 1일 때로 나뉜다고 했었고 1이 아닌 경우의 공식 절대 잊지 않고 꼭 주시기 바랍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합 꽤 유용했죠? 여러분들 이대로 끝내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문제집을 통해서 꼭 한두 문제라도 더 풀어보셔서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